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민규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회 경향신문 칼럼 노동계약이라는 공포 정치로 시작합니다. 정부의 노동계약이 지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공포 정치다.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이 있어도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쉬운 해고를 도입하고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껏 늘릴 수 있다면 우리네 일터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사용자 눈밖에 나면 임금 삭감 대상이 되고 머지않아 해고 리스트에 오르는 현장. 그것이 바로 공포의 일터 아니겠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모든 것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기극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강요한 임금 피크제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사업장에서 과연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났는가? 이미 해고도 쉽게 하고 취업규칙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가? 지금은 민주노총을 향해 있을 뿐이지만 공포정치를 만들기 위한 탄압은 머지않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학자와 교수들을 향해 그리고 종교인과 문화예술인들을 겨냥할 것이다. 반대로 노동계약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공포정치의 부활을 막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네, 이른바 노동개혁, 그러나 실상은 노동계약인 정부의 5대 노동 관련 입법,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오민규 위원이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참 가슴을 칠 일이고 또 내년에 이제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장관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은 호통치는 대통령에게 분통 터진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 또 경제민주화 역행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은 이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새롭게 내놓을 제안이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다시 제안하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지요. 그동안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총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 최고위원회 유일한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탈당과 신당 합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당무 거부에 나섰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성수기에 지금 고객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케이블 복구공사에 23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에 개통한 서해대교 건설비 약 6,700억의 0.3% 정도가 사고 복구에 쓰이는 것입니다. 또 서해대교 안전성 검토위원회는 약 4억 원을 들여서 낙뢰 보호장치인 스테인리스 강선을 케이블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5일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죠. 이 여파로 크리스마스까지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휴게소 입점 업주들 심각한 타격에 속병이 났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연지연 곰탕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 땅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오늘 단연 톱기사는 경향신문 1, 2, 3면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시를 비방하고 강남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남구 구청장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이 당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강남구가 신설한 도시선진화 담당관 산하의 시민의식 선진화팀 소속 공무원들이 댓글 부대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여선웅 강남구 의원과 함께 추적에 나선 결과 지난 10월부터 11월 강남구 시민의식 선진화팀장 이모 씨 등이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에 최소 200여 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11월 30일 수서 행복주택 백지화 강남구 또다시 철회 요청이란 제목의 기사에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깟 44세대 행복주택을 위해서 노른자 땅에 그 집을 지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한국전력 부지개발, 제2시민청 건립에 이어서 수서 행복주택 건설까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상태지요. 최근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 44가구 건립을 강행하니까 무분별한 계획으로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이 씨는 10월 14일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구청장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씀이다 라며 칭송했습니다. 유사한 제목의 다른 기사에는 말로만 소통하시는 서울시장님, 강남구청장에게 많이 배우시고 강남구민에게 사과하셔야겠어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씨가 지난 2달간 네이버에 단 댓글은 확인된 것만 60건에 달합니다. 댓글이 작성된 시점은 대부분 평일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윗선 지시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팀 또 다른 팀원은 같은 기사에 아니 시의원들 지들이 녹취록에서 욕했다는 게 드러났는디 정말 싸 보인다. 쯧쯧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이 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 의지로 혼자 달았다 라면서 휴대폰 등을 사용해서 한 것으로 위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나 시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자의로 올렸을 뿐이다. 그것도 근무 시간에. 군사이버사령부 요원도 대선 개입이 드러났을 때 이런 변명을 했었죠. 나중에 이실 짓고 했지만 말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댓글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 시간에 비방 댓글이라니. 강남 구민들도 열받을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소요죄 혐의로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의 말을 들어보면 민중총궐기대회는 폭동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 시위에서 볼 수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방화, 약탈 같은 폭동 정도가 돼야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 형식적인 구성 요건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적용하는 것은 마치 파리를 잡는데 파리채 대신 대포를 쏘는 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소요죄를 적용한 거 보니까 1986년 노동, 학생, 제야운동단체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해서 열었던 5.3 인천 사태 이후 약 30년 만이고요. 그 이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항쟁 등 계엄 상황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이 죄를 적용해서 군법회의에 넘겨진 사례가 있는 정도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같다. 복면금지법은 테러리스트 방지법이라고 하고 집회 시위에는 소요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참가자들이 겁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기간제로 일했던 노동자의 71.7%는 최대 2년까지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설문조사 문항이 잘못됐다, 객관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연장에 찬성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연장해도 되겠는가? 누가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이게 사실 2년 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법을 4년이 돼야 전환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2년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도외시한 그런 설문조사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요. 질문이 기간제는 원래 2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돼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돼 최대 4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예. 이른바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 정신을 왜곡하는 5대 노동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행하고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에 의해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5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시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작 1인 시위하는 것 같고 그거 왜 합의를 해줍니까? 그 이럴 줄 몰랐어요? 아이고, 정말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김동만 위원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국내외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향신문 또 다른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 5법과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앵무새처럼 되뇌었을 뿐 야당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사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온갖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추진하려는 법은 우리 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으로 포장합니다. 청년을 위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했지만 글쎄요, 비정규직 남용의 물꼬를 터준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청년 실업 고통을 완화해주기보다는 질 낮은 고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목청을 높였죠. 그런데 왜 다수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법이 없으니까 외국하고 국제공조도 못하는 기막힌 실정이라고 한탄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부대, 개인정보 감청 등 국정원에 쏠린 의혹은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지금처럼 공안 통치와 일방적인 국정 운영만 강조하고 있는 꼴입니다. 사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내년 총선 후보 경선에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친박계가 제안했고 김무성 대표가 수용하면서 도입이 결정됐는데요. 자, 사실 친박계는 전략공천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친박계는 아니지만 거의 신박에 가까운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컷오프나 전략공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런 걸 하려면 나를 죽이고 하라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결선 투표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 득표를 못하면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경선에 3명 이상 후보가 나왔을 때 1위가 과반 득표를 못하면 무조건 1, 2위 후보 간 2차 경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경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비박계 일부에서 결선 투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박계가 영남 지역 표적 물갈이를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는 해석도 제기됐는데,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영남 지역에 박심을 업은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들의 표를 결선 투표를 통해 모아서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사설 부당이익 과반 의석 지키려는 새누리당의 선거구 속셈이란 제목의 사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온 것은 여야의 공동책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균형의석제를 담은 이병석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했다. 균형의석제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컨대 한 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그러니까 300석을 기준으로 10%일 경우 30석의 과반인 16석을 보장해준다. 이 당이 지역구에서 11석을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사표 방지와 투표의 비례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돌파구가 열리는 듯한 협상이 다시 길을 잃은 것은 새누리당이 말을 바꾸면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곳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사유는 따로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의회 권력은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 과반 의석 붕괴, 여소야대 전국을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뉴스원이 19대 총선 결과에 이병석 중재안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은 줄어들고 제3당인 정의당의 의석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까?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지역구 43.3, 비례대표 42.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의석 점유율은 50.7%로 과반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취한 부당 이득을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야말로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론은 거세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의 논란, 핵심, 이 경향신문 사설이 다 다룬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당의 기득권 지키기, 이게 협상을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이번엔 야당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정청래 최고위원과 언쟁을 벌일 당시 그만두겠다고 이미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 그리고 최재천 정책위 의장, 정성호 민생본부장이 당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최재천, 정성호는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김한길 계고요. 예. 이들 비주류 핵심 당직 의원들이 집단 사퇴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표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비주류의 움직임은 어제 오전부터 가시화됐는데요. 주승용 최고위원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비주류의 행동은 내년 총선이 일여 다야 구도로 치러질 경우 야권은 참패를 피할 수 없고 그 책임론은 안철수 의원 등 반대 세력의 이탈을 막지 못한 문재인 지도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계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비주류 쪽은 일단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현실화할 때까지 최대한 세를 모아서 문재인 대표 퇴진을 압박한다는 계획인데, 비주류는 일단 당내에서 문재인 사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공조하다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결행할 즈음 계파별 해처 모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경우 호남권 구민주계는 애초 한 뿌리였던 박주선, 박준영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당내에 잔류할 경우 혁신안에 따른 물갈이로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기에는 정체성의 차이가 적지 않은 탓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비주류는 안철수 의원 쪽과 같이 비전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동반 탈당을 결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결국 시간이란 것이죠. 비주류 관계자는 총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빠듯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쪽이 혁신을 명분으로 공천 일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경우 생존을 위한 반문재인 노선 외에는 뚜렷한 결집 동력, 즉 명분이 없는 비주류로서는 채 힘을 써보기도 전에 전열이 와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네요. 예. 정치에 들어오기 전 시점에 안철수 교수의 강연을 통해 정치인이 된 안철수 의원의 미래를 전망한다. 안철수 의원님, 위기에 놓인 야권, 이 야권의 차기 지도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갖춘 사람, 두 번째로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끊임없이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어떤 분이
뭐 서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서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작 어떤 법안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할 때 그와 반대되는 표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본질은 그동안 말로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야당 지도자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야당 지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 단기적인 편법 같은 쪽에 좀 더 이렇게 쉽게 손이 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때 단기적인 편법은 주홍 글씨 같더라고요. 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는. 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탈당을 불사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선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셨나요? 저한테 장기 계획이 안 맞다. 왜냐하면 평생 저는 의사로서 살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장기 계획보다는 매 순간 열심히 살면 그러면 다음에 선택이 저절로 저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전 정신, 도전이라는 게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런 수식어를 붙이시기도 하는데 저는 도전했다는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도전이라고 하면 스스로 열심히 이렇게 기회를 찾아다니는 게 도전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갔던 적은 없고요. 제 기억 속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기회가 제 눈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기회 간에 이제 고민하고 결국 선택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도전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야당 지도자답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모험을 감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기 스스로 정말로 나는 모험심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그것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탈당하시면 나갈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지만 바깥은 춥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감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든데 그때 갑자기 예전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시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내가 힘든 게 그때만큼은 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옛날에 지나가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별 생각 없이 했던 옛날의 그 어떤 경험들이 제 인생의 한계를 넓혀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미 한 번은 지나갔고 통과했었던 길이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다시 추스리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넓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손상 사고의 원인이 케이블에 몰린 과도한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낙뢰 때문이다. 이게 대세 아니었습니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한 삭도 전문 건설업자는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해대교에 설치된 케이블이 오랜 기간 받아온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끊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업체는 스키장 등 높은 지역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각종 기계와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자는 잘린 케이블 단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케이블이 낙뢰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고압을 받아서 그 부위가 녹으면서 단면이 뭉툭해지고 길이도 줄어드는데, 이번 케이블은 여러 개의 가닥이 뜯겨나간 모습이었다. 이는 인장 강도를 못 이겨서 끊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원인 역시 스트레스를 받은 케이블 내부에서 생긴 마찰열 때문에 화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물론 현재까지는 케이블 손상의 원인으로 낙뢰를 꼽는 의견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낙뢰라도 견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보겠습니다. 연말 인사에서 주요 재벌 3, 4세들이 잇따라 승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원샷법이 기업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원샷법은 기업 스스로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또 규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소규모 합병 완화, 합병 절차 특례, 지주회사의 종손회사 지분율 완화,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로 시가총액 차이가 5배 이내인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합병은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죠. 규제는 원수 암덩어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선택적입니다. 재벌들의 이익에 반할 때만. 중앙일보의 김강유 김영사 대표이사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지난해 5월 박은주 대표 사임 후 계속되고 있는 김영사 사태에 대해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박은주 전 대표는 지난 7월 김강유 회장을 350억 원대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달 24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가회동 김영사 사옥에서 만난 김강유 회장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까봐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저자나 관계사들이 김영사를 이상한 회사로 보는 등 오해가 많아서 인터뷰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가 돌아와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돌아온 것이다. 김영사가 25년 동안 꾸준히 흑자였는데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적자가 났다. 원인을 조사해보라고 지시했고 사내 감사 과정에서 박은주 전 대표의 비리가 드러났다. 개인 부동산 관리에 회사 돈을 쓰고 김영사의 마케팅 조직이 있는데도 자신이 관여해서 세운 마케팅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챙기는 등 여러 방식이 동원됐다. 그 액수가 200억 정도다. 문제를 추궁하니까 본인도 인정했고 책임지는 의미에서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김영사 가회동 사업과 회사 주식,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서에 직접 서명했고 공증도 받았다.
이렇게 김광유 회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괄호 열고 박은주 전 대표는 고의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일이 없으며 합의서 서명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괄호 닫고. 네, 이렇게 첨언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법당에서 김광유 회장 교주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김광유 회장은 금강경 공부는 전통불교의 수행법이다. 백성욱 전 동국대 총장을 스승으로 모시던 사람들이 모여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것을 지도한 것일 뿐이다. 요즘 참여하는 사람은 7명에서 8명 뿐이고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신도 8명인 사이비 종교라니 말이 되는가. 불교는 내 개인적인 믿음일 뿐이며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 괄호 열고 김영사의 전에 있었던 직원은 아침 조회에서 김영사 사람이 알고 마음에 새겨 실행할 일이라는 명신문을 김 회장이 낭송하게 하거나 단체로 체조 등을 시키기도 했다. 직접적인 교리 공부나 보시 압박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 괄호 닫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예요. 한겨레 사설 보겠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더 네이션의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비판 기사를 쓴 것과 관련해서 뉴욕의 한국 총영사관 쪽으로부터 항의 전화와 메일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죠. 경위야 어쨌든 대통령 비판 보도에 대한 외교 공관의 과잉 대응이 불러온 국제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땐 한겨레는 뉴욕의 한국 총영사관 쪽은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기사에 오류가 있느냐고 물어서 한국이 급속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 투고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명백한 것은 외교 공관이 외국의 언론기관에 대통령 비판 보도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시킨 것인지 알아서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나라의 공관이 외국 언론사의 기사 방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나라를 욕보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일은 한국의 평판에 가장 큰 위협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뉴욕타임스의 박근혜 정부 비판사설, 복면 시위자를 테러범에 비유한 대통령을 조롱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논평과 함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마땅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네이션 기자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한국 총영사관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진보 포털 시민의 날개가 드디어 12월 10일 문을 엽니다. 뭘 할 거냐고요? 우선 총선과 대선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요. 또 알바단을 박살내는 SNS 대응본부, 또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당별 응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최고의 연대는 입금인 거 아시죠? 농협 301-0182-2885-41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는 일시 후원 그리고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 많이 등록해 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진실한 뒷모습이란 제목의 민은기 서울대 음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 일부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진 결과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등 성형공화국이 됐다. 지하철과 버스는 성형 효과를 선전하는 사진들로 넘쳐난다. 시술 전과 후의 차이는 마법을 방불케 한다.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에 따른 인체의 변형이나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 회복시키는 수술이라는 성형의 사전적 정의가 오히려 생경하다. 흉하다는 기준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고치면 그뿐이다. 부모가 나서서 성형을 시키는 세상이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을 운운하기도 우습다. 이제는 입시에서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니까. 예뻐지고 싶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무엇라고 탓할 일이 아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만큼 인류의 뿌리 깊은 로망이 또 있을까. 더욱이 외모도 실력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형은 생존을 위한 선택일 뿐이다. 게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의료 관광과 화장품 산업만큼은 급성장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지 않는가.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은 그늘도 생기는 법. 성형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제는 성적뿐 아니라 인간의 미추도 재력이 결정한다. 갈수록 돈 없는 사람이 설 땅은 좁아만 간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성형 열풍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열등감과 도를 넘는 경쟁의식 때문이다. 예쁘고 화려한 외모 뒤에는 더 예뻐지려는 경쟁의식과 늙어서 추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한 번의 성형으로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니 한 번 성형한 사람은 계속 성형할 수밖에. 그래서 성형산업은 불황을 모른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자존감이나 품격이 생기지는 않는 법. 진정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세월을 견디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주름진 얼굴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조각 같은 얼굴에서는 그런 뭉클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잊히지 않는 모습이 있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던 아버지의 구분 등이 그렇고 힘들 때 말없이 짐을 나누어 지던 친구의 어깨가 그렇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지나치게 앞모습에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뒷모습을 조용히 돌아볼 때다. 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추억이 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얼굴은 잊혀도 뒷모습은 오래오래 남게 될 테니까.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